우선 오늘 강의 주제는 학생들이 창업을 할 때 자연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우선 자연에서 어떠한 가치를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는 32쪽의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하는데 40분 동안 나한테 주어졌는데 35분 정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죠. 그래서 9시 가능하면은 9시 20분에서 25분에 내 강의를 끝내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삶의 터전, 뭐 이런 주제인데, 자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온 우리 선조들,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얻은 영감과 기술, 그리고 자연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들, 그리고 자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할 연자. 그래서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것. 모든 것을 다 자연이라 하는데 그것이 인위적인 것과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인위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자연이죠. 사람이 없어도 존재하는 것. 이것이 자연입니다. 물론 사람도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챗GPT에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자연이 무엇이냐? 답해봐라 했더니까 인간이 만든 인공적인 것과 대조된 모든 존재와 현상, 존재와 현상. 그러니까 존재는 현재 있는 것이고 현상은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그 생물이라든지 무생물들이 변화하고 있는 중에 현재 있는 상황. 근데 자연은 항상 변화하죠. 그래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시대적으로 다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좀 쉬러 가면은 밖에 운동장이나 야외에 나가서 쉴 때 돈이 피로도 풀어지고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품과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이라든지 과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학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고 거기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여기 자연의 예들을 오른쪽에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주, 천체 이것도 전부 자연이죠. 이것을 우리 이제 천주교나 기독교나 여호와 부슬림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별, 행성, 은하, 그 지구의 모든 물리적인 환경, 산, 강, 바다, 대기 이런 것들이 다 자연이죠.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이런 것들도 다 자연에 속합니다. 그리고 생명체들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의 복잡한 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데, 생태계도 자연이고, 지진, 화산, 이런 것들도 자연이고, 기온이 변화하는 기후변화, 이것도 자연의 변화다, 자연의 일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 생명체가 등장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인간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된다고 하죠. 인간이 바닷속에서
생물이 이제 진화해가지고 육지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육지로 올라온 다음에 생긴 생명체 중에 하나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주로 수렵과 어류를 통해서 살아온 역사가 깁니다. 수렵이 기냐, 어류가 기냐, 어떤 것이 더 오래됐을까요? 물고기를 더 먼저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면 들짐승을 먼저 잡아먹었을까요? 들짐승. 또 다르게 조개를 먼저 먹었을까요? 아니면 어, 곤충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잡아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참나무에서 나오는 도토리를 먼저 먹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겠죠? 사실은 그런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대답하기가. 그런데 우리 그 역사 중에서 문자로 되지 않고 이렇게 상형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록들이 있죠. 수렵을 했던 과거 우리 선조들의 모습, 장군총에 있는 벽화에 저런 수렵을 한 우리 선조들이 있었고, 지금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전복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다에서 채취해서 먹기도 하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화전이라고 하는 농경 방법을 쓴 겁니다. 사람이 숲속에서 살다 숲 밖으로 나왔다 하고 인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숲속에 살다가 숲 밖으로 나온 것은 불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불을 발견해서 숲속에서 나와서 숲 밖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죠. 그래서 불을 발견해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추울 때 움막을 파서 그 안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불을 발견한 이후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숲을 태워서 거기다가 양식을 기르는 이 농경입니다. 그러니까 쌀을 우리는 지금 논에서 기르는데 벼를 논에서 기르는데 과거에는 산에서 길렀어요. 산을 불태워서 거기다가 벼씨를 뿌려서 화전을 했죠. 이 그림은 북유럽의 핀란드 작가가 그린 핀란드의 150년 전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매우 잘 사는데 불과 150년 전에는 저는 화전민들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가까운 과거에 생활상이 저랬다. 근데 1972년도까지 이제 과거 200년 동안 250년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식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이 연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품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남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구상의 인구가 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지구상에?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지구에? 70억? 70억 지난지 벌써 10년 넘은 것 같은데 지금 80억이 넘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늘어나면은 사람이 소비하는 그 자연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사람이 소비하는 자연이 많아지면은 자연은 줄죠. 우리가 초복 지났죠? 초복 때 뭘 먹어요? 삼계탕 먹죠. 삼계탕 많이 먹으면은 닭이 없어지잖아요. 닭이 없어지면 계란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듯이 지구상에 있는 자연도 많이 갉아먹으면은 없어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숲입니다. 숲이 지구상에 원래 60억 헥타르가 있었는데 지금은 35억 헥타르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불태워가지고 농경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경지도 자연은 자연이지만 숲만큼 완전한 자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의 양과 질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줄어들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지구상에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53년 전에 로마 클럽에 보고서를 만들어 줬는데 이 보고서 표지가 이랬어요. 미도 부부하고 그 두 사람 더 있는데 네 사람이 공학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지구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는 사람들이 줄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여기 표의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죠. 사람 숫자가 파퓰레이션이 쭉 늘어나다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못 늘어나고 다시 줄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자원, 식량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줄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면은 땅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바다가 썩어서 거기서 나오는 물고기라든지 조개라든지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거 먹으면 우리가 병들고 죽어요. 그래서 오염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이제 죽고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 시기가 언제냐? 2025년에서 2030년 사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1971년도에 앞으로 50년 후에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근데 모든 예측은 빗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시점이 2025년이냐 2100년이냐의 차이일 뿐 언젠가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계속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할 사람들을 모아서 연구를 15년 동안 해서 1987년도에 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수상을 지난 브루트란트라는 여성이 그 보고서의 책임 저자였는데 그 저자가 지은 책이 Our Common Future라고 하는 책이에요. 1987년도에 유엔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책에는 앞으로 인류가 계속 지구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그 해답을 내놨어요. 그 해답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루지 않으면은 인류는 지구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블루프린트를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담았죠. 여기에 의하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새로운 개념을 창출했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보고서가 나온 지 약 38년 됐는데 지속 가능한 발전 말이 전 세계에 다 퍼져서 모든 나라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속 가능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조직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째, 환경이 썩지 않도록 환경을 보호하고 그것을 더 좋게 증진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좀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자연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경제 개발의 성과를 우리가 골고루 잘 나누어서 서로 싸우지 않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수의 부자만 잘 살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을 겪으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진 그런 사회보다는 부자들이 있지만 자기의 부를 함께 나누어서 사이좋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이것이 사회적인 진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정당이 진보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지향하는 정당이 있고 경제 개발을 우선하는 정당이 있고 또 환경 보호를 우선하는 정당이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환경을 우선하는 정당은 아직까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녹색당이 그런 정당인데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예천 군 의원 중에는 녹색당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는 녹색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생각하는데 환경 보전이라고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가장 낮게 두고 있어요. 경제 발전과 사회적인 진보, 이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 대표적인 정당들이죠. 국민의힘은 경제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민주당은 사회적인 진보를 우선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런 새로운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계 정상들이 브라질 아마존 산림 속에서 만났어요. 리오데자네이루라고 하는 도시에서 영국 총리 존 메이저와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등 170여 명의 국가 수반들이 모여서 앞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논의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더 이상 없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자.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이 리오데자네이루에서 1972년도에 성립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거기에 조인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아. 32년 전에 지구 정상들이 그것을 감지하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노력을 해서 더 이상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기후변화 기본협약입니다. 92년도에 기후변화 기본협약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그것을 실행하고 하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유럽 국가들은 앞으로 6년 내에 자기들이 1992년도에 배출했던 온실가스 양 수준까지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불과 38년 만에 올라가던 것들을 줄여서 원래 상태로 줄이고 점차 그것을 더 줄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생활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넷제로라고 하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이 같은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2040년까지. 우리나라도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난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1992년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만든 기후변화 기본협약에 우리가 조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관장하는 부서는 경제기획원과 기획경제부와 환경부 이 두 부처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했고, 생물 다양성도 얘기했는데, 이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은 잘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기후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이 두 개가 있는데, 기후변화 협약은 경제 협약이에요. 모든 물질을 생산하는 데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제약을 가하는 협약이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뭐 탄소 시장에 관한 법률, 이런 탄소 배출권 거래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제인들이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하지 않도록 벌을 주고 있죠. 근데 생물다양성 협약은 그러한 규칙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법은 있지만 그 법이 잘 이행되는지를 잘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배출권이라고 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힘을 이용한 그런 온실가스 감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데 비해서 생물다양성 협약은 시장의 힘을 활용하지 않고 오직 정부가 법으로 명령하고 통제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힘은 시장의 힘보다 약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실행력에 있어서 시장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협약도 앞으로 시장의 힘을 활용해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는 자연이 무엇을 주는가?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그것을 환경 조절 서비스라 하고 두 번째는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줍니다. 세 번째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의 양식과 지혜를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이거 주인 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좀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될까요? 괜찮아요? 이거 주인 있으면 다음에 얘기해요. 내가 값을 치르든지 사다 주든지 할게. 아, 그러면은 좀 더 나아가서 환경 조절 서비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수분작용입니다. 수분작용. 여기서 수분이라는 것은 화분을 받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분을 받아서 암술이 수술에 있는 화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수정이 이루어져서 결실을 맺게 될 수 있죠. 씨앗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 과일과 알곡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작용이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게 됩니다. 벌과 나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죽어요. 왜냐하면은 물고기만 먹고 다 살 수가 없잖아요. 알곡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가축은 알곡을 주로 먹여서 사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식량의 대부분을 알곡과 육고기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생산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은 매우 중요한 환경 조절 서비스인데 이거를 주로 하는 것들이 박쥐, 벌, 나비 이런 곤충과 박쥐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 바람도 수분을 해줘요. 근데 바람은 이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곤충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죠. 왜 없어질까요, 곤충이? 곤충이 없어지는 이유를 아는 사람 알아요? 혹시? 곤충 중에 곤충을 사람들은 해충이라고 분류하는 곤충도 있어요. 그래서 예천은 사과가 많이 나오죠. 사과를 갉아먹는 해충이 있죠. 또 이제 곰팡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없애야 사과를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어서 농약을 뿌리죠.
농약에는 살충제와 살균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는데, 물론 생물학적인 농약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균을 죽이고 곤충을 죽이는데, 곤충을 죽이는 것이 살충제죠. 살충제 때문에 곤충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어폰이 작용을 끝냈네. 그래서 이 곤충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수분 작용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기의 질을 깨끗해지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주로 나무가 그런 역할을 하죠. 나무와 풀, 그 중에서 나무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심고 저 아파트나 동네 사이사이에다가 숲을 이렇게 잘 보존하는 것은 그 마을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염물질들이 바람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다가 나무 잎에 걸려서 거기에서 차단돼 가지고 공기가 필터링 돼요.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지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여름에 뜨거워지잖아요. 특히 도시, 여기 신도시 같은 경우 뜨거워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의 바닥들은 콘크리트로 다 메꾸죠.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땅 속에 물이 스며들지 못해요. 땅 속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햇빛이 왔을 때 땅이 빨리빨리 데워집니다. 물이 있으면 땅이 빨리 안 데워져서 더위가 빨리 안 오는데, 땅이 데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발산이 되죠. 그래서 밤에까지 열이 남아 있어서 열대야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숲이나 농경지를 없애고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깎고 아파트를 짓고 이렇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 내려가요. 바로 표면을 지나서. 그래서 땅속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숲이 가지고 있는 이 온도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숲은 탄소 동화작용을 하면서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밀면서 동시에 우리가 물을 내뿜죠. 그래서 이제 탄소 동화작용과 호흡을 통해서 물이 나가는데, 물이 나가면서 온도가 낮아져요. 그런 것들이 이 대표적인 그 기후 조절 기능인데, 탄소를 경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도 또 기후 조절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도시의 열을 줄여지는 것과 지구상의 온실층을 더 두껍게 하지 않도록 탄소를 흡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숲의 기후 조절 기능이다. 또 물을 이렇게 나무들이 뿌리를 이렇게 깊이 받고 있으면 그 뿌리들이 흙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거기에 공기층을 형성해요. 그래서 그것을 공극이라고 하는데, 틈새가 많이 생기면은 거기에 공기에 있던 곳에 비가 오면은 그 틈새에 비가 차요. 물이. 그렇다가 천천히 물이 그 공국에서 새어나오면서 그 물이 오랫동안 강으로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닭동강이 우리나라 강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염이 심한 강이에요. 예성천은 아니지만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 물이 썩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영남 지방은 물이 적은 지방이에요. 저 비구름이 쭉 서쪽에서 남쪽에서 오다가 지리산이나 이런 백두대간을 만나면서 비를 많이 쏟아놓고 이쪽으로 와요. 그러면 여기는 건조한 바람이 오기 때문에 수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많아요. 수분에 잘 적응해, 건조한 지역에 비교적 잘 견디면서 자라는 나무. 소나무를 좋아하죠. 예천 사람들 소나무를 많이 좋아할 거예요. 충효의 상징이기 때문에. 효의 고장이죠, 예천이. 충효의 고장인데, 옛날에 이조시대 때나 이런 성리학을 존중했던 사대부들이 충효 사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세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소나무가 왜 충효 사상의 상징나무로 됐는지? 어? 나무가 곧아서 그것도 그럴듯해요. 곧은 마음. 학생은. 어? 그렇지. 사계절 푸르다. 이것이 중요해요. 항상 푸르다. 변하지 않음. 소나무는 항상 푸르기 때문에 충절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한 임금을 모시려고 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소나무처럼 항상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좀 공고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귀한 나무. 그래서 나무 목자에다가 귀공자 공자를 쓰였죠. 귀한 나무. 소나무는 귀한 나무라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참나무는 왜 참나무가 됐을까? 참나무는 참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 나무. 그래서 참나무예요. 참나무는 겨울철에 참나무를 잘라서 아궁에 넣어서 불을 피우는 온도에 있어서 화력이 엄청 좋아요. 소나무에 거의 70% 정도 높아요. 소나무는 금방 타고 없어지지만 참나무는 아침까지 따뜻하게. 그리고 참나무에서는 도토리가 나와요. 도토리는 우리가 춘궁기 때, 보릿고개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도토리로 그 배고픔을 채울 때도 있었어요. 이거 보고 우리는 구황 식품이라고 하죠. 참나무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를 죽지 않도록 먹여주는 그런 나무고 또 야생동물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음식을 주죠. 멧돼지라든지 사슴이라든지. 그래서 중생들한테도 이로움을 많이 주는 나무. 그래서 참나무다. 소나무는 귀한 나무, 참나무는 좋은 나무. 우리한테. 뭐 이런 것이 있죠. 근데 물의 조절에 있어서는 어떤 나무가 더 좋겠어요? 참나무와 소나무? 소나무는 항상 푸르기 때문에 겨울에도 숨을 쉽니다. 왜 그러냐? 소나무 푸르는 참나무보다 생명이 길어요. 소나무는 올 봄에 태어나서 내년 가을, 겨울에 져요. 2년을 살아요. 그래서 올해 태어난 나무가 내년까지 가고 내년에 태어나면 9년까지 가고 그래서 항상 푸름이 유지되죠. 교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참나무는 올해 새싹이 피면은 새잎이 피면은 가을에 지죠. 그래서 겨울에는 잠을 자요. 그래서 겨울에 잠을 자기 때문에 정발성을 하지 않아요. 정발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물을 소비하지 않죠. 나무가. 그래서 소나무가 많은 영남 지역은 땅에 있는 조금이 있는 물도 좀 더 많이 하늘로 올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봄에 더 녹조가 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보다는 참나무가 많이 있는 데서 물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는 물을 더 많이 주는 숲이 필요해. 그러면 소나무보다는 참나무를 더 많이 기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봄에 황사가 몽골과 중국으로부터 오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막에다 나무를 심어주는 우리 협력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제 협력 사업을. 중국 쿠부치 사막에다가 대한항공에서 투자해가지고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침식해서 계속해서 사막이 넓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막화 방지 조림이라 합니다. 그리고 갯벌에서는 많은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아가면서 썩은 것들을 또 죽은 것들을 이렇게 먹어서 없애죠. 그래서 이제 수질 정화, 폐기물 처리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조절하는 기능도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발원지를 중국의 우한으로 이렇게 지목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숲속에서 살던 박쥐가 어떤 바이러스를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가설도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숲속에 사는 야생동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의 질서가 깨어지면은 그것이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것을 인수 공동 질병이다 이렇게 해야죠. 숲속에 있는 야생동물이 병들면은 우리도 병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대 열병에 걸려 있는 멧돼지들이 저 DMZ에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를 산에다가 쳐서 이동을 막기도 했죠. 근데 그 역효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사냥들이 배가 고파서 민가로 내려와서 구걸을 하러 내려오다가 막혔어요. 그 펜스에. 그래서 1,500마리인가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냥의 한 반수 이상이 죽었어요. 지난 겨울에. 이 멧돼지 열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펜스로 인해서 사냥이 피해를 그런데 자연이 생태계가 건강해지면 인간도 건강하다. 이런 학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해충이라든지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적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는 무당벌레가 진드기를 잡아먹고 있죠. 진드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당벌레를 많이 키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질 서비스, 조절 서비스가 제일 많았고, 물질 서비스는 식량과 사료, 이거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목재, 산삼과 같은 약재, 그리고 에너지, 땔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물질 서비스라고 하고, 물질이 아니고 환경 조절도 아닌 것을 비물질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가 시간에 산에 가서 쉬면서 자기 마음과 몸을 다시 리프레시, 건강하게 만드는, 재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휴양이라고 하는데, 신체적, 심리적인 그런 새로움을 이제 찾는 그런 것들을 비물질 서비스라고 하고, 동네 사람들 함께 모여서 동네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풍습이 내려옵니다. 5,000년 동안. 그래서 내가 태어난 곳에도 이런 마을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체성,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은 건국 신화에서 찾고 있죠. 단군 할아버지가 신단수 밑에서 나라를 세웠다. 그것이 단군 선화죠. 신단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건국 신화에는 태백산이라고 했는데 그 태백산은 지금의 북한 묘황산입니다. 묘황산에서 이제 고주선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물질 서비스에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오랑우탄은 숲속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랑우탄. 후탄은 숲이고 오랑이 사람이란 인도네시아 말인데, 이 열대 숲이 없어지면 오랑우탄이 살 수가 없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숲에서 토양이 새로 만들어져서 비옥한 땅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화전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숲의 땅이 흙이 농토보다 훨씬 더 비옥을 한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산악형이기 때문에 산에 주로 숲이 있죠. 저지대는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지고, 근데 저지대가 사실은 토양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산에 있는 좋은 흙들이 흘러내려와서 저지대에 쌓여있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는 흙들이 더 좋습니다. 원래는 근데 흙은 나무가 풀이 탄소도 과정을 해서 잎이나 줄기가 생기고 그것이 썩어서 흙이 돼서 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 풍화돼 가지고 그것이 같이 섞이죠.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가 영감을 얻어서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문학작품도 만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만든 것은 이제 비발디와 같은 사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음악이라든지, 비행기를 우리가 창안하는 것은 새가 나르는 모습을 보고 그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연의 모습과 자연이 움직이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체 모방 기술이라고 그래요. 생체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걸 모방해서 우리 인간이 필요한 기계를 만드는 것. 기계나 약품이나 뭐 이런 물질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의식주에 필요한 물질이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자연에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한테 넘겨진 전통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수만 년 동안에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쌓이고 쌓아놓은 것이 전통 지식인데 우리가 먹는 밥을 해먹는 방법이라든지 논농사를 짓는 방법이라든지 된장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통 지식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김치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모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 전통 지식입니다. 최근에 거기에 조금씩 얹어지는 것들이 과학기술이죠. 기계, 새로운 만들어지는 기계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외의 것들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술체계가 전통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통 지식은 대부분 다 자연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이제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 그런 거고 이제 자연을 아름답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산을 잘 가꿔야 물을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치산치수고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태풍이 몰려올 때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방풍림을 만든다든지 여기 예성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성천이 범람했을 때 홍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천 주변에 제방을 쌓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왔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 숲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원으로 활용했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우느냐?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되죠. 자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다윈이죠. 자연이 변하는 모습을 살펴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 식물들은 과거부터 모습이 변화해서 진화했다. 종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진화론을 이제 제기했죠. 그래서 과거에는 창조설이었는데 진화론을 새롭게 제시한 것 이런 걸 자연에서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연이 위험하지 않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시간이?